예, 그럼 지금부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정면에 있는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에 앞서 대통령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 1월 2일 증권시장 개장식에 왔다가 2주 만에 다시 여의도를 찾았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금융 중심지에서 국민 여러분들을 다시 뵙게 돼서 기쁘고 반갑습니다. 저는 후보자 시절부터 일관되게 금융정책에 관해서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첫째는 자본시장을 활성화시켜서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경쟁을 통해서 금융 카르텔의 부작용을 혁파하고 부당한 지대 추구를 막아서 공정한 금융시장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그 두 가지 원칙을 세우고 지켜왔습니다. 최근 AI 디지털 기술 발전을 계기로 해서 자산 형성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팬데믹 이후에 또 자본시장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졌습니다. 주식 투자자 수가 5년 전 612만 명에서 지난해에는 1,4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특히 2030 청년 세대의 참여가 눈에 띄게 늘었습니다. 이 증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그 자본시장,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그 상품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기 능력으로 오를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가 됩니다. 국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 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합니다.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글로벌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주식 시장은 매우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장 역시 다른 나라 시장과 경쟁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를 과감하게 혁파해야 됩니다. 먼저 지난해 드러난 해외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엄중히 조사하여 처벌하고 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은 총선용 일시적인 금지 조치가 아니라 여기에 대해서 확실한 그 부작용 차단 조치가 구축되지 않으면 다시 재개할 뜻이 우리 정부는 전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금융 관련 세제도 과감하게 바로 잡아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전자주총을 제도화하는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ISA 개인 종합자산 관리 계좌의 가입 대상 비과세 한도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할 것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은 저는 국민과 약속하면 무조건 합니다.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최근 은행권의 사상 최대 이익에 대해 고금리를 등에 업고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이자 장사한다는 비난들이 있어 왔습니다. 반도체 회사의 수익이 한 6조 정도고 그 수익도 다시 재투자가 돼야 하는데 은행권 수익이 한 60조에 다른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 국민경제 관점에서 마냥 흘려들을 수는 없습니다. 금융권 초과 이익의 주요 원인은 독과점 울타리 속에서 벌어지는 경쟁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국민의 입장에서 대출의 벽은 여전히 높고 정보의 비대칭은 만연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은행권에 대해서 이런 독과점에서 빚어지는 부작용의 해소를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자유시장 시스템을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유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은 과거에는 상품 거래의 결제 수단이었습니다마는 지금은 금융 자체가 상품을 생산하고 그것을 매입함으로써 금융 자산이 실물 자산의 수십 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금융 회사들은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어떤 경제력의 비대칭과 독과점화가 필연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산업에 있어서의 독과점에서 발생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정부가 당연히 합리적인 공정한 경쟁 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취임 직후부터 경쟁을 통해 국민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대출 이자와 상환 조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들이 이러한 정보를 다 비교해서 판단할 수 있는 플랫폼 마련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작년 신용대출에 이어서 올해부터는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까지 이렇게 공개된 투명한 이런 비교 플랫폼을 통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옮겨갈 수 있는 금융상품의 대출도 상품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금융상품을 선택하고 또 바꾸고 하는 데 있어서 금융 소비자의 자유로운 선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조성할 것입니다. 또 지난 9일에 시작된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불과 나흘 만에 1조 원이 몰리는 등 국민들께서 이것을 매우 선호하고
이러한 선택에 접근하고 있다는 그런 국민적 수요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 금융권 역시도 자발적으로 초과 이익의 사회 환원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이자 환급 등 2조 원 플러스 알파 상생 패키지를 마련했고 제2금융권 역시 3천억 원 규모의 이자 경감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약 250만 명이 연체 이력 정보 삭제라는 신용 사면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약 50만 명 정도가, 그러면 전부 합해서 한 300만 명 정도가 신용 사면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국민의 목소리를 들을 시간입니다. 그동안 답답하고 어려웠던 점들을 기탄 없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는 신속히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대통령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자본시장 관련 공약과 국정과제 이행 상황에 대한 간단한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20년 넘게 지적되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역대 가장 많은 자본시장 국정과제를 채택하고 이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증시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공매도 제도를 뿌리부터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할 수 있는 이런 전자 시스템이 확실하게 구축이 될 때 이거를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겁니다. 또한 자본시장 질서 확립을 통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불공정 거래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후보 시절 약속했던 시장 원리에 맞지 않는 세제 정비도 일관되게 추진 중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상생 기반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제도 개선도 추진 중입니다. 외국인의 주식 채권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낡은 제도와 규제도 걷어내고 해외 자금의 국내 자본시장 유입을 촉진시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30년 만에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배당제도 선진화, 영문 공시 전격 확대 등 우리 자본시장의 오래된 과제들도 과감하게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본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한 과제들이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대부분 이루어졌습니다. 대내외 투자자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고요. 한국 자본시장에 대한 발전 가능성에도 기대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증시는 국민과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의 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산 축적을 지원하는 기회의 사다리입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주식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고 국민들이 경제 성장의 과실을 향유할 수 있는 자본시장 혁신. 윤석열 정부의 여정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주연 금융위원장께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금융위원장입니다. 상상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민 투자자, 서민 차주, 취약계층의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금융이 되겠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형성을 지원함으로써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되고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켜 민생 활력 회복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 지원을 함으로써 재기, 재도전의 사다리가 되겠습니다. 자본시장을 통한 국민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서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25년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세를 폐지하겠습니다. 증권거래세는 25년도에 0.15%까지 인하하겠습니다.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 ISA의 세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2.5배 상향합니다. 현행 일반형인 경우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우대형은 4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하고 납입 한도도 2배로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형 ISA를 신설하여 금융소득 종합과세자도 가입 허용을 하겠습니다. 이 경우에 14%의 분리과세가 적용이 됩니다. 두 번째로 투자자 친화적 자본시장 조성을 해나가겠습니다. 소액주주 권리를 증진시키겠습니다. 전자주총을 통해서 집에서 편리하게 주총에 참여하고 기업 주인으로서 권리 행사를 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주주가치를 증대해 나가겠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그다음에 배당 확대를 통해서 주주와 기업이 상생하는 증시를 만들고 거래 편의도 증진시켜 나가겠습니다. 거래소 이외에 대체거래소, 비상장 주식시장을 신설하여 주식시장 인프라를 선진화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정,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불법 공매도를 근절하겠습니다.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불법 공매도 근절을 위한 공매도 전산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차 거래와 대주 거래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해소하겠습니다. 불공정 거래를 엄벌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을 20억에서 30억으로 확대해서 불공정 거래 신고를 유도하고 부당 이득에 대해서는 2배까지 과징금을 징수하는 한편 관련자를 증시에서 퇴출시키겠습니다. 대주주 사익 추구도 차단하겠습니다. 소위 자사주 마법이라고 부르는 이러한 제도부터 시작해서 전환사채를 이용한 악용 방지까지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금융으로 고금리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한테 이자를 환급해드리겠습니다. 은행권은 187만 분에 대해서 1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자 1인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환급해드리겠습니다. 2월부터 시작해서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환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융권은 40만 명의 차주분에 대해서 총 3천억 원에 해당하는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환급하겠습니다. 이것도 시스템이 정비되는 대로 3월 말부터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확장하겠습니다. 이 제도는 아까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대통령님의 지시에 의해서 세계 최초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통상 자기가 어떤 상품을 가입했을 때 자기가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기도 어렵고 설사 안다 하더라도 시간적 제한 또는 직접 금융회사에 찾아가서 하게 되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라인을 통해서 바로 쉽게 비교를 하고 클릭을 몇 번 하면은 바로 대환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우선 신용대출에 대해서 시도를 해서 지금 현재 신용대출 평균 금리가 한 1.6%포인트 인하되었고 이거를 금년 1월부터는 1,000조가 넘는 주담대와 전세대출까지 확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하폭이 아마 비슷한 수준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훨씬 더 경감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민금융 종합 플랫폼을 신설하겠습니다. 서민금융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대출 상담 예약부터 시작해서 최대 5일이 걸렸는데 이거를 평균 30분으로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대출과 함께 복지 서비스, 고용 서비스, 그리고 채무 조정을 함께 조정해주는 복합 상담을 하게 되는데 이 수혜자를 현재 16만 명에서 최대 70만 명까지 늘리겠습니다. 상생금융으로 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연체된 것을 다 갚은 경우에 신용불량자 또는 연체 기록을 사면함으로써 최대 290만 명에 해당하신 분이 조속히
정상적인 경제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7만 명에 해당되시는 분한테는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도 함께 통합해서 채무조정을 함으로써 채무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고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채무자 보호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 연체 이자를 가산하지 못하게 하고 불법 과잉 추심도 금지하겠습니다. 또한 서민금융과 고용제도를 연계함으로써 현재 한 3천만 명에 대한 고용 연계 혜택을 갖다가 26만 명까지 늘리고 또 연체 시에는 고용 연계가 지금은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거를 20만 명에 해당되는 분한테 고용 연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금융위원장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국 곳곳에서 다양한 국민 여러분들이 와주신 만큼 각자 바라고 또 원하는 금융에 대한 생각도 굉장히 다양할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토론에서 본격적으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 안에서 크게 세 가지, 저희 자본시장, 그리고 서민차주들을 위한 민생금융,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상생금융, 이렇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먼저 듣고 관련된 정부의 좀 입장이나 말씀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발언하시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편하게 손 들어주시면 되시고요. 제가 호명하여 드리면 자연스럽게 일렬에 계신 분이 마이크 뒤로 좀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전원은 자동 조절되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자본시장에 대한 이야기 한번 먼저 나누어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시장, 증권시장, 자본시장에 대해서 하실 말씀 많으신 국민 여러분 여기 여러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속 시원하게 첫 번째로 말씀해 주실 분 계시면 손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렬에 계신 여성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범한 직장인이자 주식과 펀드에 소소하게 투자하고 있는 권소영입니다. 주식 거래를 할 때마다 매번 꼬박꼬박 내야 하는 거래세를 보면 황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25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여서 주식 매매 차익에 대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계획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떠나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리고 비과세 혜택을 주는 ISA 계좌가 있다고 들었는데 1년에 한도가 200만 원밖에 되지 않아 재테크 투자 계좌로 활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면 차라리 미국 증시에 투자하거나 예적금을 들지 굳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투자할 메리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세수 확보도 중요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을 해외로 내모는 세제는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금투세는 꼭 폐지하여 주시고 거래세와 ISA도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같은 개인 투자자들도 주식과 펀드를 통하여 재산을 불리고 가족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 관련해서 세제상 조금 아쉬운 점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첫 발언 용기 있게 해주셨는데요. 그럼 바로 좀 관련 부처 입장을 속 시원히 한번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제 관련된 문제니까요. 저희 기획재정부 세제실장님 나와 계신데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 세실장 정정훈입니다. 국민이 주신 소중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좀 전에 금융위원장께서 보고를 드리면서 그중 중요한 내용들이 이제 다 나왔지만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지난 1월 2일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투세 폐지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법률 개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하고 그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입장과 그 필요성을 적극 설명하고 설득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권거래소의 경우에는 작년의 경우 0.2%, 올해 0.18%, 내년부터는 0.15%로 내려갑니다. 이에 맞추어서 정부는 그대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ISA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비과세 한도가 200에서 400만 원인데 그 부분을 500에서 1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납입 한도도 현재 1억 원을 2억 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고 많은 자금들이 자본시장으로 흘러들어서 국내 경제 성장의 선순환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가 잠깐 한 말씀만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국가마다 이런 자본시장에 대한 자본시장의 수익에 대한 이런 과세, 또 행위에 대한 이런 과세 제도들은 나라마다 좀 차이가 있고 또 자본시장 발전 정도와 또 각국의 세제의 그 특성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금융시장이라고 하는 거, 정확히 우리가 금융상품시장이라고 합시다. 이 금융상품시장은 이제 전 세계가 전부 오픈돼 있고 어디든 들어가서 각국의 이런 금융상품시장에서 물건을 그 상품을 구입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세제가 좀 차이가 나더라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다른 나라 또 그 금융 이 상품 시장이 세제나 이런 것이 합리적으로 잘 되어 있는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된다고 한다면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 물이 마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금융시장이라는 거는 기업과 국민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여기에 물이 마르게 되면 우리 기업도 어려워지고 더 고액의 이자를 부담하면서 자금 조달을 해야 되고 또 우리 국민의 자산 형성 기회가 마르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런 그 세제 개혁을 좀 과감하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장에 자본이 많이 들어오고 수위가 높아지게 되면은 거기서 많은 기회가 창출이 되고 정부는 더 많은 세수를 확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까 ISA에 대해서도 지금 우리 세제실장이 얘기하신 것보다 좀 더 과감하게 좀 조치를 해주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와, 아까 세제실장님이 바로 이제 금투세 폐지, 그다음에 ISA 비과세 한도 확대 추진하시겠다고 답변하셨는데 또 바로 대통령님께서 그것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 저 처음 말씀하신 권소영 선생님 아마 오늘 속 시원한 답변 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아까부터 제가 이분 말씀 여쭙고 싶었습니다. 모두가 아시는 분이죠. 유튜버 300만 가지고 계신 슈카월드의 전석재 대표님 제 옆에 모셨는데요. 대표님 오늘 이 자리에서 주식시장에 대해서 평소에 가지고 계셨던 뭐 생각이라든지 아이디어 같은 거 있으시면은 좀 공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경제 유튜버 채널 슈카월드를 운영하고 있는 슈카 전석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에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K 디스카운트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외국 주식들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단어죠.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원인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주주보호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주보호 미흡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 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업의 어떻게 보면 주인인 주주를 위한 결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가끔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런 사례를 우리는 너무도 많이 봐왔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 보자면은 특정 제주들의 어떤 경쟁력이나 이익을 위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쪼개기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들의 관리하에 있는 돈을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나눠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싫기 때문에 보유금으로 놔두고 배당을 많이 주지 않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주주환원이 미흡한 주식으로 국내외적으로 어떻게 보면 악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또 이를 막아야 될 이사회는, 기업의 이사회가 의무가 있음에도 유명무실한 것 또한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거버넌스의 문제, ESG의 G의 문제로 많이 얘기하죠. 그리고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거는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기업들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아닌, 거기에 투자를 한 주주들의 결정이 아닌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 달라고 우리 청년들에게 또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위한 투자를 하지 않는 기업에 투자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자리를 빌어서 제도적으로, 법적으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거버넌스의 문제에 대해서 좀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십사 하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와 함께 좀 근본적인 원인으로 기업들의 의사결정, 거버넌스 문제 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자, 그럼 일반 투자자분들 중에 한 분 정도 말씀 더 듣고요. 그다음에 정부 측 답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투자자분들 중에 얘기하실 분 있으시면 편하게 손 들어 주시겠어요? 네, 1렬에 계신 남자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는 정종윤이라고 합니다.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장은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투자자들 커뮤니티 사이에서 돌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까 말씀 주신 그 불법 공매도에 대해서 그걸로 인해서 피해를 보시는 일반 투자자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게 불법 공매도가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적발도 좀 어려운 것 같고, 적발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처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걸리면 그만이란 생각을 좀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도 국내 시장에 투자하기보다는 미국이나 아니면 부동산 쪽으로 자금을 조금씩 돌리고 있는데요. 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셨으니 좀 믿고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제 관련돼서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한 가지 첨언을 좀 드리자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있습니다. 이게 이자소득이랑 배당소득이 2천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합산과세가 되어서 누진세율을 적용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 이제 건보료도 같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금융 투자에 하기보다는 약간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좀 자금을 돌리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상속증여세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상속증여세가 일부 기업에서 좀 과도하게 부과가 되면 그게 이제 주가를 누르는 현상이 좀 나타납니다. 그렇게 되면 그거에 대한 피해는 결국 일반 투자자들에게 가게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투자자들에게 좀 불리한 조세 제도들이 아까 말씀하신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한 가지 원인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우리 아까 전석재 선생님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이제 우리가 보통 코리아 디스카운트, 아까도 제가 세제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번에는 이제 주주보호 미흡이라는 측면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저도 크게 두 가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고 있고, 또 이 두 개가 서로 관련이 있습니다. 원래 이 기업의 어떤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 회사법상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는 그 회사를 대표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기
판단과 자기 이익에 따라서 결정을 하면 그것이 결국 주주에게 이익이 된다는 그런 거버넌스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회사법 아니겠습니까? 근데 대주주와 일반 소액주주의 어떤 이런 컨플릭트가 늘 존재한다 이 말이에요. 대주주가 임명한 경영진이 소액주주에게 손해나는 방향으로 의사결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에 투자라는 얘기를 하기가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이런 회사법, 이 상법을 좀 저희가 계속 꾸준히 바꿔나가면서 이 거버넌스가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이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거죠. 대주주는 자꾸 소액주주는 회사의 주식이 제대로 평가를 받아가지고 주가가 올라가야 자산 형성을 할 수가 있는데,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꼭 무슨 재벌 기업, 대기업이 아니더라도 상장 기업의 엔간한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가업을 승계한다든가 이런 경우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가업 승계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럼 다른 데다가 기업을 팔아야 되고, 그렇게 되면 거기 근무하는 근로자들의 고용 상황도 굉장히 불안해지게 되고, 그 기업의 여러 가지 기술 이런 것도 제대로 승계되고 발전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독일 같은 강소기업이 별로 없는 것인데, 결국 이게 근본적으로는 세제하고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결국은 이 상속세와 과도한 이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좀 어떻게 보면은 단편적인 이런 생각들을 조금 더 우리가 성숙하게 볼 수 있는 바로 근거가 뭐냐? 바로 주식 투자자가 이제 우리 5천만 국민 중에 1,400만이나 됐다는 것이죠. 과거에 주식 투자자가 많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많은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세금 많이 내라. 그래서 그 돈 가지고 우리가 좀 복지 비용도 쓰고 하자.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국민의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학연금, 국민연금에서 많은 기금들의 그 자산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구축이 된다면은 그게 결국 국민들에게 환원이 되는 건데, 아니 주식 시장이 디스카운트가 되면은 국민연금이 제대로 이익 창출을 해나갈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 정부가 이걸 승계받던 해에 국민연금에 손실이 많이 났죠. 또 작년에는 최대 이익을 봤습니다. 이제 여러 가지 주식시장 상황이 좀 나아지고, 그리고 이런 다양한 규제들을 풀고 이런 것도 원인이 되고, 또 이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본부에 계신 분들도 열심히 일해주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 주식 투자자 1,400만이 아니라 우리들이 다 나중에 어떤 수급자가 돼야 하는 다양한 연기금들이 결국은 주식시장에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 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저는 대통령령으로서 할 수 있는 거라면은 정치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더라도 과감하게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만은, 법률을 개정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께서 좀 뜻을 모아서 그 여론의 지지를 좀 해주실 수 있도록 정부도 노력하지만 우리 증권시장에서 활동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자, 네,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님. 그 대통령님께서도 앞선 지금 발표하신 분들과 적극 공감하시면서 주식시장 발전을 저해하는 그런 과도한 세제에 대해서 근본적인 해결이 되어야 하고 이거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 대응성이 꼭 되어야 한다고 지금 강조하고 계십니다. 지금 지속해서 세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럼 법무부에 좀 법무실장님 모시고 주주보호 관련된 부분 또 여타 관련된 제도에 대해서 말씀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법무부 법무실장입니다. 아까 그 전석재님께서 쪼개기 상장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아시다시피 이것은 알짜 사업을 분리해서 새로 상장하는 물적 분할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정부는 상장회사의 물적 분할에 반대하는 주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식 매수 청구권을 도입한 바 있는데 법무부는 이를 비상장 회사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액주주를 위한 인프라 개선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소액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회는 주주총회, 바로 주총입니다. 그동안 주총은 소액주주 참석률이 저조하고 대부분 30분 정도의 형식적 절차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이것은 주총이 3월 같은 특정 시기에 집중되어 있고 소액주주가 생업에 종사하면서 주총장에 직접 참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배당 기준일을 완화해서 주총의 분산 개최를 유도하고 있고 온라인 주총을 대폭 강화하는 상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온라인 주총이 강화되면 소액주주 여러분께서 가정이나 직장에서도 쉽게 주총에 접근할 수 있고 보다 실질적으로 주총에 참여하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런 상법이 개정이 되면은 법적으로도 소액주주의 질문이나 발언권도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정부 정책에 적극 동참해서 자유롭고 공정한 시장을 만들어 기업들이 성장하고 그 혜택이 국민 여러분께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앞서서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던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주주부합 의사결정이었죠. 그거에 대해서 추진 계획 조금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본시장 관련된 토론은 조금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희 자본시장 담당하고 계신 금융위원회 금융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융위원장입니다. 이제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세제 쪽 얘기가 많고, 근데 세제하고 그다음에 그 불법 공매도 불공정 거래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이슈는 뭐 여러분들이 다 들으셨지만 대통령께서도 특별히 관심을 갖는 상황이고 저희가 이제 국민의 뜻이 빨리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의를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뭐 슈카님이라고 부르시나요? 슈카 예. 슈카님이 아마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 좋은 얘기 해주셨는데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일반 주주, 소액 주주의 권리가 제대로 보호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게 이제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 관련해서 아까 법무부에서 물적 분할과 관련돼서 반대매수 청구권을 얘기를 했고 또 예를 들면 또 저희가 그 옛날에 이제 대주주나 이제 주요 임원이 대규모로 그냥 주식을 갖다가 갑자기 이제 매도하고 이제 뭐 일반 주주들은 전혀 모르고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것도 저희가 이제 제도를 개선을 해서 이걸 미리 공시를 하게끔 이런 문제도 개선을 했고 또 이제 배당도 정말 깜깜이 배당이라고 그러죠. 뭐 얼마 배당되지도 모르고 투자하는데 이거를 좀 순서를 바꿔서 배당이 얼마 되는지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어떤 그 일반 주주의 이익 보호 차원에서 개선할 제도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논의를 하면서 제도를 바꿔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하나의 축이 사실은 저는 기업이 스스로 자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저희가 이제 도입을 하려는 게
예를 들어서 이제 보통 사람들한테 주가가 저평가되느냐 아니냐를 평가할 때 이제 소위 말하는 PBR, 그러니까 장부가액 대비 주가가 얼마나 되느냐, 그다음에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지표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낮은 기업의 그 상장사인데도 이게 낮은 기업들은 스스로 어떻게 이러한 기업 가치를 높일 수 있을지 이거를 공시를 하게 유도를 함으로써 이게 기업들이 스스로 기업 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제도를 좀 운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여러 제도가 이렇게 같이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 분명히 우리 증시에 좀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쨌든 다각적 방안을 모색해 가겠습니다. 네, 금융위원장님 말씀 감사합니다. 자, 지금까지 자본시장 얘기 좀 나누어 봤는데요. 투자자들과 한국 경제를 위해서 공정한 자본시장을 조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저희 대선 공약에 포함되어 있을 만큼 대통령님께서도 많은 관심 가지고 계신 분야입니다. 아까 모두들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의지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보다 과감하고 보다 적극적인 정책 앞으로도 나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이제 민생금융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사실 고금리가 계속 장기화되다 보니까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 서민차주분들이 이자 상환 부담 같이 어려움 많이 처해 계시죠. 특히 자영업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와 관련해서 저희 정부 당국자들 그리고 여러 시민들과 좀 어려움 나눔하고 싶으신 분들 많이 나와 계십니다. 좀 같이 얘기 공감해 주실 분 계실까요? 발언해 주실 분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어머님 앞줄에 말씀 부탁드릴게요. 최근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이 매장을 운영하는데 상당히 좀 어려웠었어요. 그러다가 좀 코로나가 해소가 되면서 좀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또 여러 가지 경제 상황으로 인해서 이자 부담이 상당히 좀 많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좀 은행권에서 소상공인 그 대출 이자에 대해서 혜택을 좀 준다고 해서 기대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좀 이게 좀 조속히 좀 시행이 돼서 좀 가게에 좀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단발성으로 안 끝나고 좀 소상공인을 보호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제도가 조금 더 많이 좀 정책적으로 조금 바랍니다. 그거를 해주시기를. 그래. 네, 말씀 감사합니다. 좀 어려움 같이 느낄 수 있었고 좀 간절한 그 정책 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같은 어려운 고민 또 나눠보실 분 계시면 손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해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었던 경기도 시흥시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 이승현입니다. 저는 22년도에 그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작은 아파트를 구입한 소위 말하는 영끌족입니다. 당시에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느라고 높은 이자로 대출을 받았는데 막상 이거 매달 나가는 이자 부담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저번 주에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정부에서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를 이용한다는 뉴스를 보고 한번 조회를 해보니까는 인터넷 전문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접수하고 어저께 새로운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년에 600만 원 정도의 이자 부담을 덜 수 있어가지고 매달 이자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이 보다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요즘 2030 영끌족 분들에게 핫하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요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 생생하게 이용해 보시고 1년에 아까 600만 원 절감하게 되셨다고 하셨죠? 네.
이 지금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에 대해서 사실 제 또래 국민들은 특히 더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분 있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화여대 소비자학과에서 학생들 가르치는 주소현이라고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시민분께서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용 경험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신문 기사를 통해서 보면서 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가 말하자면 뭐 기술과 혁신을 이용한 금융 소비자 보호 혹은 금융 소비자의 혜택을 확대한 그런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른 재화나 서비스 구매할 때와 마찬가지로 금융 상품이나 금융 서비스를 구매할 때도 소비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격과 품질인데요. 근데 금융 상품에 대한 가격과 품질 이 정보는 일반적인 금융 소비자가 탐색하고 찾고 평가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시민께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뭐 정보를 듣고 한번 갔는데 거기에서는 한 군데에서 이 정보를 비교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즉시 뭐 갈아탈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사례처럼 정보를 소비자에게 쉽게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그런데 정보를 쉽게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권, 특히 은행권의 경쟁을 촉진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자율이 경감이 돼서 부담을 낮추는 이런 서비스가 좀 확대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지금 말씀 계속 하셨지만 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의 범위와 규모 등이 좀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금융 소비자의 의사결정, 특히 금융과 관련된 의사결정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특히 금융 관련 의사결정은 장기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더 그 중요성이 큰데 지금 이런 사례처럼 기술, 뭐 혁신 이런 것을 이용해서 경쟁을 촉진시켜서 금융 소비자의 부담을 좀 줄이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의사결정 과정에 도움을 주는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제도와 서비스들이 많이 좀 나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지금 이렇게 세 분 말씀하신 거 좀 종합해 보면요, 소상공인 이자 환급 그리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이런 지금 정부 정책들로 인해서 고금리 부담이 조금 완화는 되었지만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더 대상을 확대할 필요도 있고 경쟁을 활용한다는 이 서비스의 본질을 좀 다른 분야에도 확산시켜서 조금 더 정부가 정책을 적극적으로 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민생금융 관련해서는 이렇게 세 분 이야기 좀 들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 대책 관련해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여러 정책 같이 만들고 계시죠? 한번 좀 정책을 종합적으로 말씀 좀 해주시고 좀 설명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금융위원회 혹시 실무자분 나와 계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장 신장수입니다. 앞서 세 분 말씀 감사하게 잘 들었습니다. 소상공인 이자 환급 그리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관련해서 그 내용과 취지는 앞서 모두 말씀에서 대통령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실무 담당자로서 조금만 더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와 같은 경우에는 과거 사실 저희가 국민들의 그 금융 비용을 조금 절감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을 통상적으로는 정부 재정 지원을 바탕으로 한 정책 금융에서 찾았습니다. 근데 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이제 시장 경쟁 원리, 시장 경쟁을 촉진하고 그다음에 금융권의 어떤 그 디지털 혁신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의 어떤 재정적인 지원 없이 우리 금융 소비자분들이 금융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제도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의 내용, 좋은 내용을 이런 잘 실현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향후에 집행 과정이나 그 홍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한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 환급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린 시기에 차질이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지금 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방금 우리 이승현님께서 너무 좋은 말씀만 해주셨는데, 사실 저희가 이 서비스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계 최초로 이제 시행된 서비스다 보니까 아무래도 혹시 집행 과정에서 조금 이런 미비한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계속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저희가 이게 자금 이동이 너무 급하게 특정한 은행이나 금융회사로 쏠리게 되면 시장 불안이 야기될 우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금융회사별 지급 한도 같은 그런 리스크 관리 방안을 같이 시행하고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조금 우리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하다, 너무 취급이 조금 제한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으니까 조금 불편하다 이런 말씀도 좀 있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직 주담대 갈아타기 서비스가 시행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면서 소비자분들, 이용하시는 분들의 어떤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세 분께서 말씀해주신 바대로 이 실제 민생에 좀 도움이 되신다고 하니까 정책의 실무 담당자로서 정말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한편으로는 이런 정책들이 보다 잘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잘 작동하고 그리고 국민들이 보다 체감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해야겠다는 그런 어떤 책임감도 한편 느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든든한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대통령님께서 작년부터 이미 여러 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금융 부담 완화를 계속 강조하셨었는데요. 앞으로도 좀 속도감 있는 정책 집행 당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저희 이제 상생금융 파트에서 조금 더 어려운 분들을 위한 재기 지원 관련하여 좀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각계각층에서 많은 분들이 좀 참여하셨고요. 특히 재기 지원 관련해서 수혜 입으신 분들이 좀 자리에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혹시 어디 계신가요? 조금 수혜 입으신 분? 네, 이렇게 두 분 계신 건가요? 그러면은 저 앞에 계신 선생님 먼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연이어서 말씀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사동에서 사진관 운영하는 황종섭입니다. 저희 코로나 그 당시에 너무 어려워갖고 관광 좀 사람들도 좀 많이 오고 그랬었는데 없어갖고 은행에서 이제 대출을 받아서 연체가 좀 늦어서 갚긴 다 갚았는데 추가로 하려니까 연체 기록 때문에 좀 황당한 거를 너무 많이 당하고 제기를 하는 입장에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정책에 아까도 화면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요거가 만약 통과가 된다면 우리 같이 소상공인들이 제기할 수 있는 발판이 돼서 너무너무 일할 수 있는 힘이 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으로 선생님 그다음 말씀해 주시면. 앞서 말씀하신 분처럼 저도 코로나 직격탄을 맞아가지고 폐업 위기까지 몰렸다가 새출발 기금 덕분에 기사회생했습니다. 제가 새출발 기금이 없었다면 아마 지금 이 자리에도 없었을 것이고, 또 작년에 채무 조정을 거쳐가지고 올해부터 이제 상환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대출을 신청하려고 은행을 갔더니 채무 조정 기록이 남아 있어가지고 대출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또 설비 투자도 좀 해야 되는 상황이고 해가지고 하여 여기 은행에 우리가 대출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선생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행히 지금 신용사면 그리고 여 선생님께서는 새출발기금 좀 이용하고 계시다는데 추가적인 제언 말씀 주셨습니다. 지금 두 분 이렇게 말씀 들었는데요. 시간 관계상 한 분 정도 말씀 더 듣고 그 다음에는 이제 당국자들 얘기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혹시 한 분 정도 더 말씀하실 분 계실까요? 저 젊은 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작년에 제가 구직 중에 있어서 고정적인 수입이 없다 보니 생활고에 시달렸었는데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소액 생계비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서금원 상담사분께서 제가 이제 직장을 구하고 있다는 사정을 듣고 고용 지원 서비스를 권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은 취업에 성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을 잘 모르고 있었는데 제가 받은 이 감사함을 더 많은 분들이 알게 돼서 함께 이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 박혜인 청년님 맞으시죠? 취뽀 늦지만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금융지원 또 고용지원 이렇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저희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얘기 각각 들어보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금융위원회 담당자분 나와 계시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성미라 사무관입니다. 연체나 채무 조정 이력으로 인한 불이익을 개선하고 서민금융 이용자분들에 대한 고용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에 정말 깊은 공감을 느낍니다. 저도 업무 담당자로서 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해 왔습니다. 나부터 어려운 국민들의 민생 현장을 더 파고들겠다. 작년 10월 대통령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저는 작년에 서민금융과로 발령을 받고 국민들께 도움이 되는 정책이 무엇인가 고민을 하던 중에 저희 박혜인 그 시민분처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놀랐던 점은 첫 번째로 생각보다 젊은 분들께서 그 신용회복위원회나 서민금융진흥원을 많이 방문하고 계신다는 점이었고 또 그곳을 방문하고 계신 분들의 어려움은 금융 지원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실제로 정책 서민 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약 30% 그리고 채무 조정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약 53%가 직업이 없으시거나 일용직에 종사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장의 최일선에서 이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시는 상담센터 직원분들께서 고용제도를 전문적으로 설명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용노동부를 찾아가서 이런 서민금융 현장에서 고용제도의 지원 필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렇게 고용부와의 협업을 시작으로 금융과 고용을 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서민금융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더 편리하게 그리고 더 다양한 고용제도를 지원받으실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고용제도를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신 경우에는 정책 서민금융 상품의 보증료도 인하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재기를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채무조정 이력이 현재를 성실히 살아가시는 분들의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금융권의 채무조정 정보 공유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그 연체 금액을 전액 상환하신 경우에는 연체 기록 정보를 삭제하는 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현장을 찾고 부처가 한 벽을 허물라는 대통령님의 말씀을 새기고 저도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민생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뒤에 이어서 저희 고용노동부 장관님 지금 자리 함께하고 계신데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 이정식입니다. 먼저 관악구에서 오신 박혜인님 축하드립니다. 금융위원회와
이 고용노동부가 협업을 해서 우리 박혜인님처럼 그 일자리를 원하는 모든 분들이 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사무관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많은 분들이 그 금융위원회 그 조사 결과에 따르면 70% 이상이 금융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고용, 복지 등 다양한 서비스를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완스톱으로 받고 싶다라는 의견들이 있었던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님께서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벽을 허물고 칸막이를 없애서 국민들이 원하는 답을 찾기 위해서 지난해 이 금융위원회와 우리 고용노동부가 협업 방안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첫째,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 중에 일자리를 원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심층 상담을 통해서 일자리 매칭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일자리를 찾기 위해서는 직업훈련이 또 필요할 수도 있는데 직업훈련을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지금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는 게 있는데 15%에서 55%의 자부담을 하게 돼 있는데 우리 이번 연계 서비스를 받는 분들에 대해서는 그것을 면제해 드려서 그 취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역량을 갖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경우가 이제 심각한데 청년들의 경우는 현재 기업에서 원하는 것들이 청년들의 직무 경험입니다. 그래서 일 경험을 비롯한 다양한 그 취업 상담을 통해서 취업 역량을 강화해드리고 특히 이제 구직을 단념한 분들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분들에 대해서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제공을 해서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인데 고용, 금융, 복지 연계에 저희들이 상담 복합 시스템을 구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서 현재 전국에 고용복지 프레스센터가 102개가 있는데 7군데에서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상반기 중에 2배 이상으로 확대를 하고 상담사들의 교육을 확대해서 역량을 확충해서 실질적인 연계 협업 서비스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으로도 저희들이 양방향 고용, 금융, 연계 시스템을 구축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 자리처럼 늘 현장하고 소통해서 정책으로 답하고 행동하는 정부를 대통령님께서 강조하셨는데 금융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소통하고 협력을 해서 서민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궁극적으로는 이를 통한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사실 이번 민생토론의 제목이 상생의 금융 기회 사다리 확대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대통령님께서 굉장히 강조하시는 지금 상생금융 파트인데요. 이렇게 그럼 오늘 저 어려운 분들 재기 지원과 관련돼서 지금까지 논의 마무리하였습니다. 자, 그럼 이것으로 오늘 토론 3가지 세션 마무리하겠고요. 오늘 보고와 토론에 대해서 경제부총리님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 경제부총리 최상목입니다. 제가 오늘 토론회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 주가 지수가 2,500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2007년도가 우리가 주가 지수가 2,000을 처음 뚫은 해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주식시장을 담당하는 과장이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2,000 저희가 500 하는 모습에 오늘 하루 종일 제가 계속 토론을 들으면서 공직자의 한 사람으로서 좀 죄송한 마음이고 더 분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희 기획재정부가 일단 세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뭐 아까 여러 가지 세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은 이제 국회하고 열심히 얘기하고 설득하고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좀 더 과감하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세제시장이 아까 얘기한 것보다 좀 더 과감하게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릴 거는 지금 오늘 금융이 대통령께서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건 조금 다른 각도, 그러니까 우리 주식에 자본시장에 직접 투자하시는 1,400만 투자자를 포함해서 우리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에 투자하는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한마디로 우리 대한민국 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고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그 시중에 돈이 많이 있고 개인들 저축이 많이 있는데 해외 주식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부동산도 살 수 있는데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그 우리 기업들을 도와주시는 일이고요. 그 다음에 또 주식 시장에 투자하는 자금이 기업이 조달을 하면은 이게 자본으로 조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기업이 혁신 활동, R&D 활동을 아무래도 차입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촉진합니다. 그건 뭐 그 여러 가지 연구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그 업력이 짧은 기업들, 그러니까 처음에 창업하는 기업들, 한 5년 차 기업들은 그 고용 증가율이 한 20%에서 30%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평균 기업들이 5%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적극 기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부총리로서 우리 여러 주식 투자자 그리고 또 우리 금융에 투자하시는 국내 금융에 투자하시는 어떤 국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그런 여러분들이 우리 국가 경제 발전과 역동성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확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 끝으로 오늘 보고와 토론에 대해서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그 우리 민생과 금융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그 우리 국민들과 또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시는 우리 국민들과 또 여러 정부 기관에서 함께 얘기를 해보니까 정말 이 부처 간의 그 벽을 없애고 또 국민에 대한 그 정부 업무 보고를 이렇게 주제 중심으로 하게 된 것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우리가 금융 정책 하면은 뭐 여러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만은 이런 건전성 정책이라는 것도 있고 하는데 이 고용노동부가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 고용과 금융을 연계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에 소위 글로벌 금융 위기라는 게 결국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채권을 파생 상품화한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문에 생겼죠. 그 왜 생겼는 줄 아십니까? 실직을 해가지고 주택담보대출 원리금을 상환하기가 어렵게 됐는데 그런 거를 파악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대출금을 납부를 못하니까 직장을 잃어가지고 그 주변에 기업들이 어려워지고 하니까 해고를 하고 그저 원리금 상환을 못하니까 집들이 다 비었어요. 다 떠나야 돼. 강제 집행당하고 이래가지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주택담보 채권을 계속 증권화, 유동화를 시켜가지고 그거를 투자은행에서 유동화를 점점 키워갖고 1차, 2차, 뭐 5차까지 해가지고 나중에 그 5차 유동화에 투자한 사람들은 이게 지금 빵꾸가 나는 그런 자산이라는 걸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이 부실화됐을 때 이것을 고용과 연계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마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고 아까 우리 금융위에 서민금융과 우리 사무관하고 우리 또 고용부 장관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게 바로 우리가 부처별 업무 보고가 아니라 민생 주제별로 업무 보고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법무실장께서도 그런 뭐 벌써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만은 물적 분할과 관련해서 주주들이 피해를 입었을 때 이런 주식 매수 청구 제도라든지 다양한 어떤 그 디펜드 할 수 있는 그런 법제들을 계속 좀 잘 발굴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여러 금융이라는 건 여러 파트가 있겠죠. 우리가 뭐 쉽게 말하면 거시금융정책 또 뭐 미시금융정책 해서 뭐 거시라고 하면은 우리 기재부 장관과 한국은행이 중심이 돼가지고 우리의 통화 가치와 전반적인 어떤 경제 안정을 위한 그런 뭐 통화 신용 정책이라는 것을 이제 다루는 분야가 이제 될 테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미시 정책이라고 해서는 이제 금융 시장 정책이죠.
금융시장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또 금융시장에 참여하는 투자자도 있지만 기업들도 있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금융기업 내지는 금융회사라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모으면 그게 금융산업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시장은 좀 더 자유로워야 되고, 규제가 풀려야 되고, 공정해야 되고, 또 금융산업이라고 하는 그 바운더리에 있는 업체들, 금융기업들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수익 창출을 할 수 있어야 금융산업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또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뭐 그런 관점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금융이라고 하는 거는 실물 분야하고 달라서 건전성이라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일반 실물 거래에서는 뭐 어느 기업이 물건을 팔았는데 매출 채권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그냥 그 기업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금융은 이게 대출 채권이 제대로 회수가 되지 않고 그 관리가 안 되면은 그 소위 부실의 그 전파 속도라는 게 거의 빛의 속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늘 이 건전성 관리를 사전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위와 금감원에서 은행과 금융기업들을 상대로 해서 늘 사전에 이런 검사, 감독들을 해가면서 이런 어떤 대출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부실화되지 않는지, 부실화 조짐이 있으면 사전에 이거를 또 방지를 해야 되고 하는 건전성 정책이라는 게 있고요. 이거 전부 민생에 관계됩니다. 여기서 만약에 뭐가 잘못되고 거시금융 정책이나 미시 정책 이런 게 잘못되면은 그야말로 어떤 신용의 어떤 공황이나 경제 불안정 상태가 나타나게 되면 바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직격탄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 금융시장이라는 게 우리가 아까 자본시장의 이런 활성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바로 이런 거는 이제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는 이제 그런,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창출하고 금융 자산을 통해서 금융시장의 참여를 통해서 우리 많은 중산층과 서민들이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고 기업들이 자금 조달할 수 있는 이런 분야인데, 오늘 이제 그 주제가 세 가지였는데 앞에는 이제 자본시장 활성화로 자산 형성을 돕는다는 측면 하나하고 민생과 상생이라는 그 측면이 있었죠. 요거는 이제 시장을 공정하게 투명하게 관리한다는 측면도 있지만 요거는 이제 금융복지라는 측면으로 봐야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금융이라는 것에 대한 접근성을 좀 누구나 공정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서 금융 약자들, 우리 소상공인, 자영업자, 또 담보가 충분하지 않은 분들, 또 아까처럼 직장을 다니면서 대출도 받고 뭐 집도 장만하고 이렇게 했는데 직장을 잃게 돼가지고 그거를 정부가 어떻게 도와줄 것이냐 하는 이제 소위 금융 약자를 위한, 우리 정부는 약자 복지 아니겠습니까? 금융 복지 정책이라는 그런 한 크게 봤을 때 한 네 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통화 정책이라든가 건전성 정책은 이거는 국민 전체에 그 영향을 주는 것이고, 요 어떤 시장의 공정성과 또 시장의 경쟁력을 지켜가는 것은 우리 자산 형성에 관련되는 문제고, 금융 약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냐, 이거는 제대로 잘 지원을 해야 이 대규모의 또 이 금융 부실화를 막는 건전성 정책의 일환으로도 연결이 됩니다. 다 관련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아까 이제 이 대출 갈아타기, 이거는 뭐냐면 금융시장이 이제 독과점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가 안 됩니다. 정보 접근이 어려워져요. 자유시장 경제와 달리 독과점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출 플랫폼을 만들어 가지고 신용대출, 주담대출, 부동산 담보대출, 전세대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쉽게 정보를 접근하고 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어떤 불이익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계속 만들어 왔습니다만은 아까 보십시오. 전세 대출하고 그 주담 대출의 규모가 한 1,000조가 좀 넘는다 그랬죠. 근데 이런 소위 그 경쟁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금리가 1.6% 정도가 인하가 된다면은 결국은 1,000조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16조 정도의 어떤 그 금리 인하 효과가, 이자 인하 효과가 있겠죠. 그럼 그 16조를 바로 중산층과 서민들이 그 이자 부담에서 해소되면서 그 16조라는 이익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이런 겁니다. 그럼 이거는 민생 상생 금융이라는 또 금융 복지 측면도 있지만 금융 시장을 대출 시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아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시장 정책과 금융 복지 정책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금 이 노동계라든지 또 우리 사회에서 뭐 어떤 그 특정 정치 세력들은 자본가와 노동자라는 어떤 양극의 계급 갈등을 가지고 우리 사회를 들여다보고 세상을 들여다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 통합이라든가 어떤 일관되고 합리적인 경제 정책을 국민들이 공감하면서 나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금융이라는 것이 국민을 통합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이미 아시겠죠? 제가 아까 우리 국민들의 1,400만이 주식에 투자한다 그랬죠. 자, 과거에는 기업인과 또 그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이해관계를 대립적으로 봤습니다. 갈등 관계야. 제로섬 관계. 여기서 먹으면 여기 이만큼 뺏기는 거다 이렇게 생각했죠. 그런데 노동자 근로자들이 이제 자기들이 저축한 돈 갖고 금융시장에 들어가서 자산 형성을 한다 그러면 그 자산은 어떻게 형성이 되겠습니까? 또 연금을 부어가지고 퇴직하고 나서 이제 어떤 연기금을 통해서 자기들이 노후를 보장받는다 그러면 그건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은 기업의 성장을 통해서 또 주식시장의 어떤 발전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익을 보는 거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 금융투자라고 하는 분야가 자본가와 노동자, 기업과 근로자의 계급적 갈등을 완화시켜주고 국민을 하나로 만드는 겁니다. 기업이 잘 되면 노동자와 근로자도 잘 됩니다. 이게 제로섬이 아니에요. 거기서 어떤 특정 기업에서 수익을 얼마 창출했는데 이걸 가지고 뭐 재투자를 하거나 자본가 그 주주들에게 배당을 좀 덜하고 우리 월급을 많이 주라. 그런 경우에는 갈등이 생길 수 있겠지만 기업이 또 투자를 하고 또 배당 수익이 좋아야 연기금의 이익도 나면 결국 그 혜택을 또 노동자와 근로자들이 보는 겁니다. 미국 사회라는 것을 들여다보면은 이게 겉으로 볼 때는 이 자본가와 기업과 또 근로자, 노동자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할 것 같지만 사회가 그렇게 극단으로 안 가고 이 스펙트럼의 범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합리적으로 이렇게 그 뭐랄까 갈등이 잘 해소되면서 가는 이유는요. 바로 저는 이런 주식 투자와 이 연기금을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참여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자본과 노동 이라는 이 계급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금융이다 이 말입니다. 오늘 그 자산 형성 그리고 우리 그 자산 형성은 개별적으로 하는 것도 있지만 연기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수혜를 입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깊은 이해와 통찰을 좀 가져준다면은 우리나라가 발전하는데 더 큰 기반이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여튼 아까 그 PBO 이 프라이스 북 레이시오에 대해서 어떤 공시와 투명화를 통해 갖고 저희들이 이 어떤 그 디스카운트를 더 좀 해소하고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금융시장이 잘 활성화돼 가지고 금융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그게 잘 된다면은 바로 부동산 투자, 부동산의 과열화라는 걸 막을 수가 있어서
우리 국민들의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두 번째 그 민생 토론회에서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리고 국민들의 그 주택에 대한 선택권을 집합적인 재산권 행사를 보장해주겠다고 이제 그런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이 부동산과 금융이라는 것은 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어쨌든 금융시장에 참여를 해서 자산 형성하는 것이 보편화되어 있다면은 선진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우리가 왜 과거에 경제 성장하는 과정에서 정말 뭐 땅값이라든가 집값이 계속 올라갔느냐? 국민들이 바로 이 금융 투자를 통해서 자산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과열된 것이 굉장히 크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런 자산 형성의 이런 금융시장을 통해서 국민들이 원활하게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면 우리 사회에 또 많은 부수적인 이런 부작용들을 또 풀어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하여튼 좋은 말씀들 많이 하셨고 제가 아까 금융정책이라는 거는 거시, 시장, 또 건전성 정책, 또 약자복지, 금융약자복지라는 뭐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서로 연결이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핵심은 민생과 금융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금융시장을 통해서 자산 형성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떻게 세제라든지 거버넌스의 어떤 개혁을 통해서 극복할지 그런 문제 하나 하고요. 그리고 금융복지입니다. 금융약자들에게 어떻게 공정하게 금융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정부가 도와줄 것인지 오늘 이 두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하고 또 각 정부 기관들끼리 이렇게 협업을 해서 오로지 민생과 국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또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가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대통령님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